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난주에는 매튜 모어스 와가지고 제가 수요일 밤부터 어제까지 사실은 목, 금, 토, 일 나흘을 꼼짝없이 붙잡혔었습니다. 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잠을 좀 자니까 좀 제대로 돌아가네요.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제 트럼프의 그 젊은 실무 레벨의 이너서클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트럼프 진영이 되게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거를 비교적 진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공인이 아니니까 재선 캠프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좀 말이 좀 편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좀 들을 기회가 많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러질 못하네요, 상황이. 한국에 그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야당이나 조중동 같은 이 주류 그 빅미디어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건 좋은데 엉터리 소리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개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아일보의 개발질부터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28일 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잖아요. 혹은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모르겠는데 동아일보의 화정평화재단 21세기 평화연구소, 이게 다 동아일보 관련 그 연구기관들인데, 여기서 주도가 돼서 참 이렇게 면면을 보면 한승주 이런 사람들 전부의 면면을 보면 참 한심한 소리를 해왔던 사람들로 모아가지고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이른바 학자라는 사람들도 부르고, 이런 문제에 관한 중국의 학자들이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입장을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뭘 논의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기사를 보니까 결국 주장은 한 셋 정도로 모아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장은 뭐냐면 한승주 같은 사람들이 말해왔던 거죠. 참고로 한승주는 한 완상과 손발을 맞춰서 YS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나중에 DJ의 햇볕보다도 햇볕스러운 방향으로 틀어낸 인물입니다. YS 취임사에 민족이 어떠한 동맹보다 우선한다라는 우리 민족끼리를 선언하도록 한 바로 그 팀입니다. 이 한한상 씨도 이 무시무시한 할아버지인데, 한승주 씨는 그거보다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핵심 주장은 이렇게 되죠. 단계적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단계적 이행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큰 틀 합의해 놓고 조금 하는 척하면 미국이 좀 보상하고 또 그러고 이제 개기고 북한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뭐냐. 이 예측 불가 트럼프에 의한 황당한 딜 가능성을 한중일이 함께 막아야 한다. 이거 좀 황당한 얘기거든요. 엊그저께 퓨일러가, 이런 점에서는 조선일보가 훨씬 더 냉정해요. 아마 조선일보 인터뷰였다고 생각하는데, 퓨일러는 누구냐면 헤리티지 재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의 지금 이 보수 어른 중에 제일 어른다운 어른이죠. 이 퓨일러가 뭐라 그랬냐.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행태고, 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원칙을 지키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 길과 한계, 자기가 지켜야 될 그 한계라 그럴까, 자기가 지켜야 될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퓨일러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퓨일러가 그 정도 말을 할 정도인데, 여기에다 대고서 예측 불가 트럼프에서 황당한 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한중일이 함께 막아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 겉으로 들으면 트럼프 욕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다자협상 구도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자협상 시작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다 끼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러시아가 슬슬 부추겨 가지고 계속 빙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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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시간은 가는 거예요. 주장 3. 이거는 이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라는 분이 한 말인데, 이 말이 일부 맞기 때문에 일부 맞아요. 근데 그 맞는 사실을 해석하는 관점이 정말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게 뭐냐면 일단 미중 전쟁을 패권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 거듭 말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전쟁은 단순한 패권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의 체제와 체질을 바꿀 때까지 진행시키겠다. 너희가 그거 못 바꾸면 그럼 중국이 해체돼도 할 수 없는 거다. 그 정도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세계 시장과 전체 세계 질서 속에서 누리고 있는 위치를 깎아내리겠다. 지금 그 체제, 그 체질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살벌한 전쟁이거든요. 이거 무기를 안 쓰고 핵폭탄을 안 터뜨려서 그렇지 정말 살벌한 전쟁입니다. 왜 무기를 안 쓰고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냐?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왜 안 해도 되냐? 중국이 세계 경제에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에너지, 식량, 수출 시장, 기술 모든 게 다 세계 경제에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작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으로 딱 포위해 놓고, 제가 용광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놓고, 그리고 그 이제 컨테인먼트죠, 일종의. 그러니까 냉전과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냉전 때는 무기 대립이 살벌했죠. 그리고 그때는 왜 또 그렇게 가냐면, 오래 끌었냐면 냉전, 즉 다시 말해서 소련이 망한 1991년 전까지 2차 세계대전 후에 약 46년의 세월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 소련이 자기들의 경제 블록 제2세계를 가져갔어요. 그게 코메콘, 그러니까 사회주의권 경제협력 체제죠.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권, 공산주의권 경제협력 체제, 소련을 정점으로 한 이 제2세계가 일종의 자급자족을 이뤘다고요. 다시 말해서 거기는 세계시장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세계시장은 사실 단일 세계시장은 없었고요. 이쪽 자유진영은 그때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그게 나중에 소련 붕괴 후에 그게 지금 세계무역기구 WTO로 강화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련과의 냉전 때에는 그야말로 이 거의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으로 딱 몰아놓고 시간을 쭉 끌고 가는 거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예 경제체제 바깥에서 니들 따로 놀아라. 가트 바깥에서 니들은 따로 자급자족해라. 이렇게 해서 컨테인먼트를 했어요. 이건 그게 아니라 중국은 영향력의 컨테인먼트죠. 혹은 정확히 표현하면 디스인게이지먼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에 푹 파묻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안고가 되는 노른자이가 되는 역할을 하면서 단물을 쪽쪽쪽쪽 빨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중국을 그 세계 경제에서 특권을 누리는 그 자리로부터 비틀어서 빼나가는 거죠. 지금 중국이 예를 들어서 WTO의 직위가 Developing Country입니다. 즉 개발도상국에 돼 있습니다. 그럼 개발도상국에 돼 있으면 개발도상국답게 행동하든지, 아니 개발도상국 특혜를 어마무시하게 WTO 세계무역체제로부터 받고 있으면서 엄청난 무역흑자의 바탕에서, 이 무역흑자의 근본 원인은 뭐냐? 환율 조작과 내부 식민지죠. 원래 무역흑자가 나면, 저 정도로 나면은 저게 인플레가 쫙 올라오면서 다시 무역흑자 폭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내부 식민지를 한단 말이에요. 노동,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거를 내륙 지역에 있는 싸구려 상태로 내륙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딱 만들잖아요. 농공.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불법 외국인 체류, 불법 체류, 불체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처럼 이 해안 지역으로 나와서 아무런 인권 보호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입 바른 소리 하면 이렇게 쪽집게처럼 톡 집어내 갖고 처벌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네 고향 가 해서 툭 던져버리는, 내륙으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여기가.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왜 그 세계 경제를 공략할 수 있는 재원이 어디서 나왔냐? 내부 식민지와 환율 조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부 식민지와 환율 조작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무역 흑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무역 흑자의 힘을 가지고 경제 침탈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지정학적 도발, 군사적 도발 이거를 세계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했고 그중에 가장 큰 도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키워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친중 반미 남한 정부를 내세워서 꿀꺽하겠다. 이게 제일 큰 도발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시 좀 제대로 그 문명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염두에 두고 다시 정돈하겠다. 이걸 어떻게 똑같은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보냐고요. 일단 이 국립외교원의 김 교수는 이걸 그냥 미중 패권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개찐도찐 다 똑같은 그 놈들끼리 그냥 어깨 싸움 하는 거야.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한 다음에 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다. 오케이, 맞아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 거냐면 미중 전쟁 속에서 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은 거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트럼프가 뭐 김정은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스럽게 생각해, 나는 너희 나라가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뭐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쟤랑 관계가 좋아서 제가 지금 핵미사일 안 까고 저 핵실험 안 까고 미사일 안 쏘아 올린 지가 지금 한 2년 돼요. 제가 엄청난 실적을 달성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 트럼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딱 뭐만 보고 있으면 되냐면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요리하고 있나만 보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중 전쟁 미국이 적당히 이제 수습해 버리고 다시 미중 쎄쎄 오케이 하고서 그런 무드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정말 살 길 참 팍팍합니다. 미중 전쟁을 근데 미국이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러면 이거는 게임이 다른 게임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북핵 문제가 미중 전쟁의 종속 변수가 됐다. 여기까지는 맞아, 김한권 교수가. 그 다음에 틀린 거예요. 북한이 중로와 밀착해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추구한다. 만약에요, 중국 러시아가 지금 미국한테 고개 들고 빳빳이 들고 쟤들 핵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인정해 줍시다. 이랬다간 골로 가는 거예요. 중국도 골로 가는 거고요. 유엔결이 이미 다 나와 있는 데다가 실제적 힘이 있잖아요.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을 미국이 공급 과잉을 때려버리면 반쯤 죽어요. 중국은 이미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의해서 사실 반쯤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그 세계 시장에서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 그 약탈자적 지위, 특권적 약탈자적 지위를 중국으로서 뺏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뺏어내려니까 뭐냐면 세계 시장과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시켜 가겠다. 풀어 가겠다. 그러니까 해체시켜 가겠다. 이게 disengagement 혹은 decoupling 좀 자랑하면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쓴 단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말을 이 세뇌 탈출을 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이 단어들을 써요. 근데 뭐 그건 제가 특별히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세계 시장에 올라타 가지고 단물 쪽쪽 빨아먹으면서 세계 시장을 막 칼로 찝고 공격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얘를 틀어 가지고 얘를 튕겨내는 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관계가 밀접하게 같이 맞물려 있던 게 관계가 풀어지는 거구나. 이제 멀어지는 거구나. 이건 영어로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decoupling 혹은 disengagement. 요새 그 단어들이 쓰입니다. 자,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로가 북한을 역성들어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받는 그런 스테이터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스토리는 중로를 어마무시하게 받들어 모시는 중로 사대주의자의 발언입니다. 저건. 김한경 교수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동아일보가 큰 돈을 들여서 한 화정평화재단 21세기 평화연구소에서 한 세미나가 해서 결국 어떤 관점의 소리들이 다 튀어나왔냐. 미중전쟁에 반대한다. 첫째. 다자간 협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은 미국이 딱 김정은 북한 체제를 올려다 놓고 너 죽을래 살래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양자 협상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자간 협상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아, 그거 뭐 어쩔 수 있겠어. 그냥 큰 그림에서 빅 프레임으로 먼저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좀 뭐 좀 비핵화하는 그런 그 성의를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 또 경제 제재 완화해주고 또 한성이 보이면 완화해주고 아 중간에 근데 쟤들이 다시 부도수 펴내고 입 닦으면 어떡하냐고. 아이 그거 뭐 별 수 있겠어. 뭐 조그만 나라가 뭐 핵무기 2-3개 갖는다고 해서 미국이 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잖아. 뭐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단계적 방안을 선호하는 거예요. 자, 동아일보가 돈을 쳐들여 가지고 저런 식의 망국적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저게 사실은 동아일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 주류 제도권, 수구 기득권의 그 방국계나 낀다는 사람들 다 만나보면요. 다 저거예요. 어디 가거나 다 저래요. 큰일 났습니다. 어디 가거나 그 미중전쟁 그게 될 일이야. 결국 중국이 떠오르는 태양이고 미국은 지는 해지. 그 트럼프가 성격이 좀 이상해서 좀 그거 저기 이상하게 쌍스런 장사치가 저짓하고 있는 거지 뭐. 그게 무슨 한반도 핵 문제가 어떻게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결판나. 그거 중국도 뒤에 버티고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다 강대국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중국 러시아 끼어들어 가지고 다자간 협상해야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머리 숫자 맞춰야 되니까 일본하고 이제 한국도 끼어들이고 다 그렇게 해서 좋게 해야 되는 거지. 뭐 그거 김정은 김일성 영생교가 그거 핵 내려놓겠어. 결국 어떤 큰 틀에서 묶어버려야지. 그리고 조금 그래도 좀 내려놓는다고 신용이라도 하면 바로바로 저희 경제제도 조금씩 해제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사탕 주고 당근 주고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지. 뭐 그거 한꺼번에 그 완샷으로 그거 되겠어? 이런 겁니다. 저게. 이런 사고방식이 대한민국 상류층 수구 기득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우파 유튜버들 중에 이제 원로급에 해당한다는 사람들 우리 이제 공공연하게 트럼프 상스러운 장사꾼 녀석 이렇게 해서 낙인 찍고 막 공격하는 거를 반직업으로 삼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반도에는 실제로 지금 이 4개의 원자폭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이 원자폭탄은 정치급변의 원자폭탄이지 물리적 원자폭탄이 아닙니다. 이 4개의 원자폭탄, 정치급변의 원자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선 첫째, 요새 기독교 주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얘기 좀 해드릴게요. 노무현 때 기독교 쪽에서 크게 나서서 이제 그 반핵, 반김 데모를 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섰냐. 시민판에서는 그때는 큰 어른이 2분 계셨습니다. 2분 다 돌아가셨죠. 한 분은 그 올림픽 IOC 쪽에서 활동하신 박세직 위원장, 다른 한 분은 김상철 변호사. 이 두 양반이 이제 시민판의 어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제일 그걸 심부름을 잘하면서 제일 잘 집행을 한 분이 그 당시에 전광훈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서 이제 실무단으로 딱 내려오면 실무단의 최고 이제 그 시니어가 최인식,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동지 봉태홍, 이런 분이 실무단의 시니어고, 또 실무단에서 이제 저쪽 아마 제가 알기로 국민행동운동본부 이런 쪽과의 연결고리를 가졌던 그쪽 입장을 반영하고 잘 이야기했던 분이 그 당시에도 신혜식 씨가 실무단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걸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중은 어떻게 모였냐? 이 정광훈 목사님이 동원하는 그런 기독교 쪽 일부 세력과 실제로 그건 사실 이제 머릿수로 따지면 그렇게 크게는 못 되고, 실제 큰 숫자 뭐 몇천 명, 뭐 1만 명, 2만 명, 3만 명,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 M교회, 그 당시에 K교회, 그 당시에 Y교회, 뭐 이런 아주 큰 대형 교회 서너 개가 목사님들이 버스로 이제 그 신도들을 딱 대동을 하고 왔어요. 교회가 통째로 온 거예요,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전통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 열심히 하시지만 이제
교회 쪽이 그동안은 어떤 기질이 있냐면 앞에서 열심히 이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몇 분 목사님한테 다 맡겨놓고 나머지 교회들은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이런 역할 분담 내지 역할 분리 체계가 형성돼 왔어요. 이 교회가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 역할 분리 체계가 안 되겠다. 이 기독교의 주류가 직접 이제 뭔가 서로 엮이는 그러한 움직임을 취해야겠다. 이런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에 10월 3일 시청합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3일 시청합 집회를 딱 표면을 보면 시국연설이 없어요. 거긴 기도, 찬송봉독, 그다음에 통성기도, 기도문 낭독, 그리고 찬양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여기는 뭐 정치적으로 감각이 없는다냐? 아니에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난 취지문 광고를 보세요. 거기에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북한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언어를 아주 강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독교 쪽에서는 기독교 인사들은 너무 그 언어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기독인들이 들으면 이게 분노의 언어, 증오의 언어가 되거든요. 그것과 달리 이번 10월 3일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 서울 시청합 광장에서 있는 건 기도의 언어, 간구의 언어라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도의 언어, 간구의 언어가 더 나한테 절실하다 하시는 분은 시청합 쪽이 적합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언어나 이런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이 기독교 주류가 움직이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등장 전후로 해서 시작된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조중동이 나발을 많이 불죠. 그래서 마치 트럼프가 곧 탄핵 위기에 몰릴 것 같은 그런 이제 시끌시끌한 게 많습니다. 이건 조중동뿐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수구 기득권 주류 언론들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탄핵 금방 벌어질 것처럼 막 떠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의 보수혁명이 앞으로 더 진행하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더 진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중전쟁과 북한 급변사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전쟁이 더 진행을 하면 결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 일어난다. 결국은 북한을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이 접수하게 된다. 북한 지역을. 언제 일어나도 이제 놀랍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번째가 뭐냐면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제 성모병원 계시지만 이 병중 메시지 혹은 옥중 메시지를 띄우는 걸 메시징이라 그래요. 이 메시징을 억제해 오셨거든요. 그러나 이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저분이 안에 있던 밖에 있던 간에 일정한 메시징을 띄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게 이 네 개가 줄줄이 다 이게 원자폭탄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고 제일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게 미국 보수혁명인데 실제로는 저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죠. 먼저 이제 기독교 주류가 해서 심상치 않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언어를 내서 서로 교회 간에 엮이겠다. 이때까지는 교회들 간에 서로 좀 엮이질 않았어요. 덜 엮였다고요. 그걸 개교주의라 그럽니다. 개별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행태가 이 기독교 쪽에서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또 민족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들어감에 따라 기도의 언어, 간구의 언어를 함께 함으로써 교회들이 서로 엮이겠다.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주류가 정당 정치와의 거리에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정당 정치랑 딱 결합해서 가겠다.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 노선이죠.
혹은 정당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별도로 가겠다. 시민으로서 가겠다. 이게 이제 이번 시청 앞에 모이시는 그 한국 교회 기도의 날 행사에 모이시는 교회들의 입장이에요. 세 번째, 탄핵에 대한 판단인데 이제 광화문 쪽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 뭐 심지어 이재호 같은 사람이 막 김무성 같은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하니까 교부 앞에서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단 탄핵 문제는 다 묻어버리고 반문하면 된다. 반문재인 이거고 이제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야 그 진실이나 진정성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박근혜란 한 개인의 무슨 억울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다 이렇게 묻어버리고 이러면 진실됨 혹은 truthfulness 혹은 진정성, authenticity 이건 어디로 가냐 이거. 이게 폭도공화국이냐. 우리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걸. 이런 분들이 이제 정당하고 이제 좀 거리를 두어서 별도의 이런 그 시민성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이게. 그게 이번에 이제 10월 3일 날 시청 앞 쪽이에요. 그게 10월 3일 날 교보 빌딩 앞하고는 컬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에 대한 슬로건인데 뭐 죽어버리자 가서 뭐 결사항전을 한다. 뭐 봉기 저항을 한다.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문수 선배님께 좀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그날은 집회를 하는 날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날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말은 멋있지. 김 선배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선배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운동 다 경험했는데 쟤들이 차벽을 막거든요. 그럼 차벽을 깨기 위한 특수행동대 오한마, 큰 한마, 오한마라 오라는 거 일본 말에서 했죠. 대한마 이만한 거 쇠파이프, 밧줄 이걸로 무장된 건장한 청년 30, 40대 한 기백 명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앞에서 그 차벽이 안 자빠지면요 그리고 차가 치워지지 않으면 뒤에서 밀면 앞에 그 나이 60, 70, 그 75세 먹은 이 연배 되신 분들이 폐가 압박이 돼가지고 압살을 하게 됩니다. 뒤에선 한 사람이 밀죠. 그 다음엔 두 사람이 미는 힘, 그 다음엔 세 사람이 미는 힘, 그 다음엔 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 50명이 뒤에서 밀어버리면요. 앞에 사람은 이 갈비가 주저앉아요. 제가 사실은 3월 10일 날 2017년 그 헌재 앞에서 저는 그때 이틀 밤새 그제 3일째인데 3일째 이제 그 탄핵이 인용됐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나오니까 막 그냥 마이크 잡고 저길 가서 다 불질러 버리고 뭐를 해야 되고 다 엎어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선동들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때 트럭 위에 올라가서 저는 그때 마이크를 못 잡았어요. 트럭 위에 올라가서 그 순간에 못 잡았어요. 트럭 위에 올라가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압사하십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눌려 죽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트럭 제가 있던 1톤 트럭 주변에 그 열혈 참가자들이 저를 딱 손가락질을 찍으면서 저 개새끼 저거 빨갱이다. 저 빨갱이 새끼 잡아 죽여라. 저 하루 종일 그 욕 먹었습니다. 그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대중을 선동할 때는 길이 트여져 있어야 돼요. 그걸 감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것 다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봉기 저항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봉기 저항할 준비가 되셨냐 이거야. 그다음에 서로 봉기 저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기독교 주류가 봉기 저항의 주체냐 이거예요. 저는 국민의 저항권, 적극적 저항권 행사에 기질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프로의 입장에서 그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런 식의 아주 화끈한 물리적 저항을 위한 일선 부대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자리는 그런 분들이 쓰는 자리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세속적이고 사납고 마음이 단단하고 건장한 사람들이 서야 된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주류 쪽에서는 앞으로 결국 어디로 나갈 거냐. 제가 보기엔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의 형태로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가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서울에 있는 교회라도 교회와 교회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면 내 교회 사람 중에 종로구 구민하고 이쪽 교회의 종로구에 사는 성도 내지 기독교 사람들이 성도라 그러 뭐 쿨하게 말하면 신도하고 또 저 교회의 종로구에 사는 신도 이걸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딱 터져버리면 종로구에서 한 적극적인 행동하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한 2, 3천 명 그냥 나와버릴걸요. 그래서 아까 그 개교주의, 개별교회 중심주의의 장벽을 넘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할 준비가 돼가는 것 같다. 그게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kill by ballots. 어차피 총선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죠. 6개월 남았죠. 이제 꼭 6개월 남았어요. 이제.